예, 챕터 4 프리커서와 리액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D에 사용되는 프리커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를 하고 그거에 따른 리액턴트도 다양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기존의 ALD에 사용되던 요즘은 아니지만 기존의 ALD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의 프리커서들이 CBD로부터 왔습니다. CBD로부터. 그런데 사실은 CBD와 ALD의 리액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다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BD에서 가져다 쓴 프리커서 자체가 ALD 리액션이 잘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보닐 프리커서 같은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그 ALD의 프리커서를 개발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ALD 리액션을 위해서 다양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 프리커서들의 리퀘어먼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셀프 리미티드 어저प्션이 돼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밥으로 가정을 한다면 튀밥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면 안 되는 거죠. 튀밥과 다른 튀밥이 서로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챔버 안으로 프리커서를 날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볼라틸러티가 충분히 커야 되죠. 휘발성이 커서 잘 날아가야 되죠. 그리고 반응물 혹은 서피스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리액션이 빠르고 다른 불필요한 바이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안 생기죠. 그리고 필름 내부로 예를 들어서 녹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솔루션이라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프리커서 자체가 필름 내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임퓨리티처럼 작용을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프로덕트에 의해서 필름이나 सब스트레이트가 애칭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니오비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방막이 성장되면서 필름의 매스가 증가하는 이런 ALD의 전형적인 특성인데요. 그러다 갑자기 매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애칭이 되는 프로세스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사실 ALD 디파지션을 위해서는 이런 애칭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스티브 조지 교수님이 이거를 역으로 활용을 해서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라는 컨셉의 디파지션의 반대 방향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많이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프리커서에 예를 들어서 프리커서를 이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프리커서를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민은 도대체 프리커서를 얼마의 템퍼러처로 가열을 해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시켜서 챔버로 날려 보내야 되는가.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를 보통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0.1토르나 한 1토르 내외 정도가 적절한 프리커서 베이퍼 프레셔를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몇 도에서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어떻게 이게 프리커서 베이퍼 프레셔를 알아내야 하냐면 사실은 이제 프리커서의 베이퍼 프레셔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죠. 장치를 써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클라이시우스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 이퀘이션이 뭐냐면 리퀴드 페이즈와 베이퍼 페이즈 상의 이퀄리브리엄 프레셔 혹은 솔리드 페이즈와 베이퍼 페이즈 상의 이퀄리브리엄 베이퍼 프레셔를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프레셔는 템퍼러처의 as a function of temperature라는 수식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래서 템퍼러처가 변하면 그 베이퍼 페이즈 상의 프레셔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의 컨스탄트 코에피션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우리가 그 리터러처 서베이를 하다 보면 몇 도에서 어느 정도의 베이퍼 프레셔가 나온다라는 것을 옛날 논문 같은 거 다 뒤져보면 찾을 수가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걸 딱 두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이퀘이션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A와 B를 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템퍼러처에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의 커브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베이퍼 프레셔가 되기 위해서 몇 도로 가열해야 되느냐,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커서 그 익스포저, 퍼지, 카운터 리액턴트 익스포저, 퍼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카운터 리액턴트 익스포저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카운터 리액턴트를 사용한다면 리액티비티가 낮아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좀 더 주고자 열을 가하는 거 말고 플라즈마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통 PELD라고 하죠. 플라즈마를 쓰면 뭐가 좋으냐? 보통 서멀 에너지 온리였을 때는 카운터 리액턴트가 오죠. 근데 리액티비티가 예를 들어 떨어져요. 그래서 한 3분의 30% 정도만 반응한다 보면 얘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서피스 위에 프리커서가 붙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놈이 붙는 건데 굉장히 카운터 리액턴트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플라즈마 안에 있는 아이언이나 레디컬드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4개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이 다음 서피스에 프리커서가 4개가 붙게 되죠. 단적으로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GPC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어쨌건 리액티비티를 인크리즈 시켜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익스포저 타임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좀 더 높은 세츄레이션 GPC를 갖게 된다, 그로스 레이트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리액티비티를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를 추가해서 주는 게 아니고 플라즈마로 주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 윈도우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라지 에어리 그 온도 범위를 좀 넓게 가지고 그 안에서 방막 증철, ALD 방막 증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장단점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장점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포션 템퍼러처를 낮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서멀 버짓이 예를 들어서 낮은, 그러니까 뒤 후속 공정이 앞에 썼던 공정의 물질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못 버틴다라고 하면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증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DPT 프로세스, 더블 패턴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 악사이드를 PR 위에 증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온도가 굉장히 낮게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리액티비티가 더 높은 게 필요하고, 그래서 PLD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언과 레디칼들이 카운터 리액턴트 프로세스에 추가적으로 더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시전 가스 몰리큘 말고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케미칼 패스, 리액션 패스가 존재를 하게. 필름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임퓨리티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스루풋이 높아지기도 해요. 왜냐면 증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착을 하기 전에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바로 하기가 쉽고, 끝나고서도 바로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로스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죠.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챔버 디자인이 일단 복잡해져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플라즈마를 위에다 달려면 ICP나 뭐 그런 것들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칭 박스, 매칭 네트워크 같은 것도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리액션 케미스트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점과 단점인데 좀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름에 데미지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플라즈마 ALD를 쓰면 서브스트레이트나 필름에 데미지가 가지고 프로퍼티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프늄 악사이드 ALD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워러와 악시전 플라즈마 두 개를 썼을 때를 비교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워러를 썼을 때보다 플라즈마를 썼을 때 훨씬 그로스 레이트가 높죠. 온도에 따라서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아까 뉴클리에이션 인큐베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뉴클리에이션 인큐베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서피스가 프리커서의 어드접션에 적절치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프리커서 어드접션이 잘 된 상태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이 카운터 리액턴 자체가 굉장히 리액티브하기 때문에 표면이 굉장히 필름 그로스의 그 적합한 상태로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뉴클레이션 인큐베이션이 이렇게 있거나 혹은 아일랜드 그로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표면을 굉장히 트리트먼트에서 리액티브하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음자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몰리큘이 솔리드 서피스에 와가지고 데미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MD로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딱 오잖아요. 팍 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캐소드와 에노드 사이의 포텐셜 드랍인데 이쪽에서 포텐셜 드랍이 굉장히 커서 아이언들이 와가지고 표면을 굉장히 세게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미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IT 오글래스 같은 데 보면 데미지들이 많이 생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필요로 하는 그런 ALD 방막 공정, 예를 들어서 뭐 다이렉트릭을 만드는 ALD 공정에 의해서는 굉장히 특성이 디펙트를 야기해서 다이렉트릭 프로퍼티가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런 단점들을 유발하게 되죠. 그게 플라즈마의 어떻게 보면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플라즈마의 그런 데미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플라즈마의 데미지를 유발하는 것들이 아이온들이 세게 가속이 돼서 가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온들의 개수를 줄이거나 혹은 아이온들이 가속되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줄이면 데미지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아이온이나 레디칼들은 개수가 많아야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리커서 카운터 리액턴트의 도우즈가 커야지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걔네의 개수를 줄어들면 반응이 빨리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말고는 플라즈마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플라즈마는 RF 플라즈마라고 해서 라디오 프리퀀시 플라즈마예요. 13.56MHz의 프리퀀시로 플라즈마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VHF라서 Very High Frequency라고 해서 100MHz, 200MHz처럼 프리퀀시를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리면 실제로 파워가 늘어남에 따라서 RF와 VHF를 비교를 해보면 플라즈마 덴시티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은 놈과 프리퀀시가 높은 놈을 비교해보면 프리퀀시가 높은 플라즈마에서 플라즈마 덴시티가 늘어나요. 다시 말하자면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아이언과 레디칼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일렉트론 템퍼러처거든요. 플라즈마는 이런 것들이 랭미어 프로브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RF가 이 일렉트론 템퍼러처가 VH보다 훨씬 높죠. 일렉트론 템퍼러처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언과 레디칼들의 카이네틱 에너지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렉트론 템퍼러처가 높으면 아이언과 레디칼들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높고 일렉트론 템퍼러처가 낮으면 낮다. 근데 희한하게도 RF보다 VHF가 훨씬 낮아요. 근데 덴시티는 더 높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이런 상태에 두더라는 거죠. RF 같은 경우는 스피시스의 개수가 얘보다 훨씬 적은데 하나하나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 VH 같은 경우는 개수는 늘어났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그로스 레이도 약간 늘어나긴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레디칼과 아이언의 개수가 많으니까 표면에 노출됐을 때 걔를 악시데이션이냐 여기선 악시데이션이죠. 알루미늄 악사이드를 하는 거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로스 레이트 높아지겠죠. 그리고 XRR 유진테크에서 오신 분 XRR에서 뭘 보고 덴시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로 주는 거 설명서만 보고 연구를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XRR을 찍고 density를 찍을 때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XRR을 찍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오실레이션과 떨어지는 앵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는 일정하다가 뚝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 세 개를 봅니다. 그래서 요 XRR의 이 오실레이션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thickness가 얇은 거예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 안 했습니다. 원래 그런 챕터가 있긴 했었는데 그거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DK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방막이 굉장히 러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티컬 앵글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쪽으로 density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density를 측정을 해보면 VHF가 RF보다 훨씬 density가 높게 되죠.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PLD 공정을 하게 되면 다이렉틱 레이어를 하고 실리콘과 이 인터페이스 레이어의 thickness가 두꺼워요. 그 왜 그러냐면 보셨던 것처럼 아이언과 레디칼의 카이네틱 에너지 높기 때문에 초반에 서피스를 막 때려요. 약간 디퓨전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터레이어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알루미늄 억사이드인데 인터레이어거든요. 그런데 때리는 모멘텀이 줄어들고 때리는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인터레이어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인터레이어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PLD라면은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컨포멀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져요. 그거 왜 그러냐면 PLD를 했을 때 카운터 리액턴트가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아이언과 마이너스 일렉트론으로 떨어져 있죠. 걔가 다시 가스로 돌아가면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깊은 홀이나 트렌치 같은데 아이언이나 레디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서 걔가 뉴트럴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자면 벽에만 부딪혀서 끝까지 도달하는 리액티브한 플라즈마 스피스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컨포멀리티가 별로 안 좋아지는데 VHF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플라즈마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컨포멀리티가 끝까지 잘 유지가 잘 된다. 다양한 카운터 리액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운터 리액턴트는 뭐 옥시전, 나이트로젠,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워터 뭐 이런 거 쓰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종류의 리액턴트를 쓰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존, 그 다음에 하이드로퍼럭사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플라즈마 플러스 워터, 뭐 암모니아수, 뭐 이런 식으로 피리딘,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한 걸 쓰는데 이거 왜 쓰냐?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옥시전보다 훨씬 더 옥시데이션을 잘 시키고 더 반응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언스테이블한 상태거든요. 옥시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O2, O3에서 O2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옥시전이 하나 남잖아요. 걔가 마치 플라즈마에 있는 레디칼처럼 활동을 해서 굉장히 리액티비티가 높아져요. 실제로 플래티늄을 증착을 할 때도 그냥 옥시전을 썼을 때보다 오존을 쓰게 되면 그로스 레이트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온도가 저온까지 증착이 가능합니다. 오존을 쓰게 되면.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증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탈 방막을 ALD를 증착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리커서가 있을 때 메탈 옥사이드를 증착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메탈 엘레멘트, 메탈 아톰과 리간들을 다 떼어내고 거기다가 옥시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정해요. 서모다이나미컬리 안정해. 왜냐하면 아이언도 철도 냅두면 녹슬잖아요. 그런 것처럼 냅둬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리액션인데 메탈 같은 경우는 리간들을 다 떼주고 옆에 뭐 붙여주지 않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높아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증착이 잘 안 되기도 해. 그래서 옛날에 카이스트 강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컨셉을 얘기했냐면 일단 메탈 옥사이드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하이드로젠 플라즈마 같이 강력한 산화제를 써서 다시 메탈 옥사이드를 메탈로 바꾸는 6가지 스텝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니켈 사이클로펜타디엔에다가 워러를 익스포즈해서 니켈 옥사이드 만들고 하이드로젠 플라즈마 써서 니켈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균일한 방막과 악시전이 없는 뭐 이런 것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반응이 4개의 스텝이 아니라 6개의 스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티브 조지 교수님, 그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스티브 조지 교수님이 제안한 방법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건데, 실리콘 악사이드 증착하고 싶은 거예요. 실리콘 악사이드를 서멀리 증착하면 온도가 그렇게 낮게 안 가거든요. 온도가 왜 낮게 안 가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실리콘 테트라클로라이드와 워러를 사용해서 증착을 할 때, 클로린과 하이드로젠이 반응을 해서 HCl로 날아가야지만 얘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응할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높을 때는 우리는 화학적으로 뭘 쓰면 되죠? 그죠? 촉매를 쓰면 되죠? 그럼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낮출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스 페이즈의 촉매를 쓴 거야. 그게 뭐냐면 피리딘이야. 일렉트론 론 페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요 반응이 일어날 때 얘와 얘가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반응엔 참여 안 하고 피리딘이라는 물질이. 그래서 이게 서멀 ALD임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도 증착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이 이게 사이언스인가 나왔던 거예요. 되게 옛날에 사이언스 그런 논문입니다. ALD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프리커서와 리액턴트를 교차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뭘 껴넣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플래티늄과 루세늄을 알로잉을 만든다든가 플래티늄 몇 사이클, 루세늄 몇 사이클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카운터 리액턴트 쪽에 원하는 물질들을 넣어서 그 물질이 일부러 그쪽으로 필름 안으로 남겨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 징크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물질인데 보통 나이트로젠 도핑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도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러. 그러면 징크옥사이드가 보통 DEG라고 다이에틸 징크와 워러를 사용해서 증착을 하는데 워러 대신 암모니아수 NH4OH 있잖아요. 우리 암모니아수 딱 가면 물 남고 암모니아 날아가는 그거를 카운터 리액턴트를 써서 나이트로젠을 일부러 갖다 넣어주는 그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여기 엑스프레스 보면 나이트로젠이 들어가 있죠. 나이트로젠이 들어가면 모빌리티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잘 들어가더라. 이런 컨셉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핀란드의 그 레스켈라랑 리달라 교수님이라 있는데 그분들이 한 건데 보통은 그 프리커서와 카운터 리액턴트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희한하게도 카운터 리액턴트와 카운터 리액턴트를 프리커서와 프리커서를 두 개를 써서 서로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알루미늄 알콕사이드를 반응을 시켜서 리간드와 리간드가 서로 반응돼서 알루미늄 악사이드가 증착되게 한다든지 혹은 알루미늄과 타이타늄을 써서 타이타늄 악사이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르코늄 테트라클로라이드와 실리콘 부톡사이드를 써서 두 개가 실리콘과 지르코늄 악시전이 들어가게 만든 지르코늄 실리케이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물을 따로 쓰지 않고 프리커서와 프리커서를 반응시켜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뭐 이런 공정에도 가능했습니다. 그 계속 얘기했지만 프리커서가 어드접션 되고 리액턴트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제가 계속 했었던 얘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프리커서가 흡착이 될 때도 케미 좁션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 서피스 스피시스 예를 들어서 OH 하이드록실 그룹과 반응을 해서 흡착이 되게 되는데 그 반응 과정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낮다. 그럼 프리커서 흡착이 잘 될 거잖아요. 프리커서 흡착이 잘 되면 그로스 레이시 높고 방망이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잘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어오는 카운터 리액턴트도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계산을 하면 화공과 나오신 거나 재료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리액션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최근 이론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거를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계산해서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calculation 방법으로 씁니다. 물리과 나오신 분 있으세요? 네,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나네. 학부만 마치셨어요? 석사까지 하셨어요? 그럼 배웠을 텐데. solid state physics 이런 거 배웠어요? 물리과 나오신 분 없으세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아, 그러면은 전자과 모던 피직스 안 배웠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혹시 보신 분? 배웠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원자 내에서 일렉트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그거를 여러 개 그러니까 아톰이 여러 개 모이면 솔리드가 되잖아요. 근데 일렉트론이 하나 있는 놈 하이드로젠은 계산할 수 있는데 두 개 있는 놈부터 계산 못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왜냐하면 겁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아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을 때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드루드 모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일렉트론을 솔리드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 간단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톰들이 쫙 모여있을 때 일렉트론들이 메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렉트론들이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뉴클리어스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 있겠죠, 주기적으로. 일렉트론이 가면서 얘가 나와 인터랙션 할 거잖아요. 또 좀 날아가다가 얘 또 만나네? 그럼 인터랙션을 주기적으로 하겠죠? 그런 거를 모델화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프록시메이션 중에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방법이 있어요. 일렉트론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소스를 써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DFT예요. 그래서 저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이 일렉트론이 어떻게 돌아다닐 것인가를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일렉트론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잘 아시겠지만 케미칼 리액션 자체가 일렉트론 익스체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몰리큘이 붙었을 때 일렉트론 익스체인지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순간순간의 에너지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프리커서가 왔다, 붙었다, 이때의 에너지. 하나가 리간드가 떨어져 나갔다, 이때의 에너지. 마지막 남았다, 이때의 에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의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니셜 스테이트잖아요. 파이널 스테이트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는 요만큼이 되겠죠?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커서가 우리가 사용하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증착이 될까 안 될까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 패스를 만든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드접션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거고 프리커서 오고 프리커서가 어드접션이 되고 오존 카운터 리액턴트가 악시데이션을 시키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요 단계 혹은 요 단계만 떼어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왜냐하면 프리커서가 들어와서 가까워진다 에너지, 살짝 피디접션 됐다 에너지, 그 중에 리간드 하나 떨어졌다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혼하셨죠? 회식을 하고 밤늦게 술 먹고 11시 막 12시 돼서 들어왔어요. 집에 가까워 온다 가슴에 두근거림, 초인종을 누른다 가슴에 두근거림,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와이프가 나온다 두근거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에너지 배리어만 넘어서 몰래 침실 안으로 쏙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그죠? 순간순간의 에너지 배리어를 다 계산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를 나중에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하려면 프리커서 몰리큘이 날라오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는 솔리드 서피스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아톰들이 쭉 나열된 서브스트레이트일 거예요. 근데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DFT를 통해서 계산하려면 그 아주 넓은 서피스를 가정을 해서 계산하기는 상당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스터나 슬랩 두 개의 모듈을 쓰는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한 서피스가 있는데 요 중에 요만큼을 떼어서 이게 서피스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프록시메이션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슬랩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떼어내서 실제로 서피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값도 싸요. 왜냐하면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건데 플래티늄 공정을 했을 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프리커서를 썼었어요. MCPM이라는 거와 HDMP라는 프리커서를 썼는데 똑같은 사이클을 돌렸음에도 얘는 되게 non continuous 하잖아요. 얘는 되게 continuous 하죠. 왜 그럴까를 DFT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initial, final state를 프리커서가 붙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계산한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HDMP는 요만큼이고 그 MCPM은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이렇게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다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파란색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커서가 표면에 굉장히 잘 붙었다. 그래서 리액션이 잘 일어났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필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